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TV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광주 5.18 첫째 날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이 강의는요, 지만원 씨와 김대령 씨의 글을 이제 요약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만원 씨의 글은 수사 기록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대령 씨의 글은 유네스코에 등재된 이 5.18 관련된 이런 각종 이 보고서 내용들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작성된 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광주 매일 신문사죠. 여기에서 정사 5.18에 대해서 이제 2년 동안 연재를 했습니다. 진행된 이 순서에 따라서 쭉 이제 연재가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책으로 편집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5.18 민주화 특별법이요, 1995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주메일이라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렇게 이제 제시한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는 대거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사 5.18에 있는 책의 내용을 보았을 때는 아주 그 과격하고 적나라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렇게 좀 한 내용이다 보니까 이게 거의 아주 진실로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5.18에 대해서 반인도적 범죄이다, 이런 결론까지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정사 5.18이라는 이 책은 광주 5.18 민주화 특별법하고 깊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이 책에 대해서는 강의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좀 얘기할 때 좀 더 균형감을 갖출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을 여기에 이제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사 5.18 아주 이 책 제목이 좀 적나라하죠. 이게 정사란 뜻입니다. 정사란 용어를 일단 여기에 사용을 하고 좀 있습니다. 정확한 역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많은 이제 우리가 논의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광주 매일의 정사 5.18 특별 취재반을 구성했습니다.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김준태, 정용화, 안찬수, 김선출, 이영규, 김대원, 정한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정용화 사회부장은요, 당시 5.18이 일어났을 때 전남 민청협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윤한봉의 그 동료 후배였고요. 또 같이 자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노트의 8인 모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무장봉기를 하고 그리고 전남 도청까지 점령하자라는 이러한 것들을 결정하는 그러한 모임입니다. 이게 8인 모임인데 여기에 구성원입니다. 그리고 윤한봉도 여기에 이제 구성원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김선출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남대 복적생인데요. 5.18 당시에 문화선전대에 속해 있었고 투사회부의 그 홍보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인물을 배포하는 이러한 일을 아주 대대적으로 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5.18 주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5.18을 경험했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한편에서는 이들은 이제 5.18을 헌정질서 파괴와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하는 그런 데에 이제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성 측면에서 이제 논의 제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인물들이 이 책의 저자가 되었고, 이 내용들이 이제 광주 메일을 통해서 신문 지상에 올라갔고, 이러한 내용들이 집합이 되어서 정사 5.18이라는 책이 나왔고, 또 이 책의 내용이 이제 고스란히 이제 5.18 특별법을 제정할 때에 아마 반영이 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만 가지고 보았을 때에는 이제 5.18은 거의 학살 수준이라고도 볼 수 있을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 따라 보면은 5.18은 반인도적 범죄입니다. 자, 그런데 지만원 씨가 작성한 이 수사기록 요약,
또 김대령 씨가 작성한 그 당시에 그 무용담들, 이런 내용들과 이것을 놓고 보았을 때 이것은 서로 상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관점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사 5.18에는 이 증언들의 이 증언이 좀 매우 취약하고 증인들의 증언이 사회주의자들의 증언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유언비어를 사실화했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5.18 일어났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이 유언비어였습니다. 유언비어를 확인할 길도 없었고 떠돌아다니는 말, 그리고 어떤 기관이 유인물을 찍어서 배포를 하면은 그건 그대로 믿어지는 그러한 시기였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요, 이 피해 사례를 놓고 보았을 때 이 수사 기록에 의하면,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발표된 그러한 내용들에 의하면 5월 18일하고 5월 19일에 이제 철거상 사망자가요 각각 한 명씩입니다. 이게 이제 공식 발표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책에서는요, 첫째 날은 사망자 한 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에는 수십 명 혹은 200구의 시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거의 공신력 있게 이렇게 기록이 돼버리다 보니까 이 내용 따라가면은 이건 학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어디에서 이게 불명확합니다. 그리고 이 출처가 빈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 함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18 관련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가장 먼저 광주 메일이 이 발행한 정사 5.18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진위 논쟁을 먼저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큰 문제를 가지고 한꺼번에 문제를 다루지 말고 작은 데서부터 해서, 그러나 정확한 것으로부터 해서 거기에서부터 하나씩 이걸 추적을 해나가야지, 거대 담론 자체를 놓고 문제를 삼을 경우에는 이제는 서로 계속 추상적인 자신들의 얘기만 이제 떠돌 뿐인 것입니다. 이제 특별히 여기 5월 18일하고 5월 19일 이게 이제 주로 시위대에 의해서 주도가 됐거든요. 이날에는 이제 정사 5.18에서는 계엄군의 과잉 진압이 이제 이런 모든 사태를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여기 지만원 김대령 씨의 글은 이것은 정상적인 계엄 활동이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이제 지만원 씨와 김대령 씨의 글을 근거로 해서 이제 5월 18일에 있었던 일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은 광주 메일에 있는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결합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인데요. 특히 이 야간 전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이 양자 간의 차이가 현격합니다. 해서 이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사건별로 혹은 시간과 장소별로 살펴보는데, 그 전반적인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광주 메일에서 그 과잉 진압이라고 말하면서 쓰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주로 읽어가는 식으로 해서 오늘 강의는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싶습니다. 해서 5월 18일 9시에서 10시 반 사이에 전남대 공수부대와 학생들의 이 충돌이 있었죠. 이때 이제 공수부대가 들어간 곳은 이 전남대하고요, 조선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전남대에서 이렇게 이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5월 18일 9시경에 전남대 정문에서 이제 시위대가 공수부대 7공수 33대대죠. 35대대는 저쪽 조선대로 갔습니다. 향해서 이제 투석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전남대는요, 약간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지도를 봐서 알겠지만 약간 그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외곽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대는 전남도청 바로 그 밑에 있고요. 그 앞에 이제 금남로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 광주시가 그렇게 넓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곳들이 크게 이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이때 이제 7명의 이 공수대원들이 이제 그 돌에 맞았습니다. 이것을 이제 지만원 씨는 피투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는데 조금 이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됐고, 이제 이 공수들은 약 20명가량이 정문에 이렇게 도열하고 있었는데요. 이들이 이제 학생들을 추적해서 이제 진압봉으로 가격하는
그러한 사태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김수영 그 학생이 말하는 그런 이 내용에 의하면 도주하고 또 다시 뭉쳐서 또 이제 시위하고 또 스크럼을 짜고 왔다 갔다 했다.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들어봤을 때 이때의 이 진압이 그렇게까지 과격했다. 이렇게 사실 보여지진 않습니다. 다 도망을 갔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있는 이런 내용들은 또 맞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김수영 씨가 그 내용들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수부대원들은 순식간에 학생들 대열 사이로 뛰어가 곤봉으로 때리고 군홧발로 차면서 진압하기 시작했다. 전남대 사거리 쪽으로 도망가는데 앞선 공수부대원들은 대열을 따라잡아 아수라장을 만들었다. 한 대학생이 도망가다 자전거에 걸려 넘어졌다. 뒤따라오던 공수가 발로 머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자전거를 들더니 학생에게 그것을 던졌다. 이 광경을 목격하고 독서실 내로 피신한 김수영 씨는 독서실까지 쫓아와 고교 3년생의 머리를 곤병으로 내리쳐 피투성이로 만드는 공수대원을 목격한다. 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9시부터 10시 반 사이에 있었던 이제 그 7명의 공수가 이제 피투성이가 되고 여기에 이제 그 아주 격분한 이 공수대원들이 와서 또 이런 형태로 이제 그 보복을 하는 이런 모양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그 감정이 섞인 이러한 내용들이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증언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 후문, 전남대 후문으로 그 시내버스가 이렇게 오갔는데요. 10번 버스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지나던 범진염 씨의 그러한 증언입니다. 공수부대원들이 버스에 올라오더니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때리기 시작했다. 그런 후 젊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끌어내렸다. 나를 포함해 20명가량이 전남대 후문 담 쪽으로 끌려갔다. 담 벽에 서서 또 한 번 구타를 당한 뒤 구내로 들어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쳐박고 있었다. 잠시 후 학생이 아닌 게 확인돼 풀려났으나 후문을 빠져나오면서 또 한 차례의 구타를 당했다. 이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또 좀 이렇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전남대에서요, 그 멀지 않은 곳에 이 광주 교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추격하고 하면은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광주 교대 앞에 거주하던 전계량 씨의 증언입니다. 광주 교대 아수라장 하면서 오전 10시께 젊은 학생이 교대 쪽으로 오자 공수대원 3명이 그를 잡기 위해 쫓아갔다. 도망가던 학생이 멈춰서자 그들은 다짜고짜 진압봉으로 뒤통수를 내리쳤다. 쓰러진 학생의 어깨 쪽지를 내리친 뒤 학생을 인근 공터로 끌고 가더니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개머리판 등으로 구타한 다음 트럭에 싣고 어디론가 떠나는 것을 보았다.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요, 진압봉으로 머리를 내리쳤다. 그러면 죽는 것인데요. 이러한 것들이 일반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7명의 이 공수대원들이 이 머리에 피투성이가 돼서 쫓아가서 이렇게 화풀이를 했다. 이러한 것은 좀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이렇게 이제 진압봉으로 뒤통수를 내리쳤다. 그러면 죽습니다, 사람이요. 그러면 5월 18일 날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맞아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사망자는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과잉 진압이 반인도적 범죄이다. 이렇게 이제 그 5.18 특별법에서는 규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것을 한번 또 살펴봐야 됩니다. 사건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요, 시위 학생들의 투석과 계엄군 7명의 부상과 이에 따른 무력 행사입니다. 그리고 계엄군을 학생 시위대가 먼저 공격을 했습니다. 이것은 또 매우 의미 있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사 5.18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무력 시위에 의한 공포감 조성과 공포감 조성에 의한 시위 참여 저지, 이러한 용어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아주 정확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엄군들 입장에서는 총을 쏠 수 없습니다. 그냥 진압봉 하나로
이 그 시위대를 해산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이제 계엄군에게 이제 공격을 해온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무력 시위에 의한 이 공포감 조성, 그리고 그 공포감 조성에 의한 시위 참여 저지, 이 방법 외에는 계엄군들에게 다른 아무런 도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계엄군들 입장에서 이것이 살상행위로 나타난다랄까 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죠. 그런데 그런 흔적은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잠시 이러한 과격한 이러한 행위가 나타난다랄까 이러한 것들은 보일 수 있지만 이렇게 원초적으로 작심하고 가서 사람을 살상하는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공수부대원들이 그걸 진압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수부대원들의 그 과잉 진압 혹은 이 감정적 행위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다음 날에 수십구가 맞아 죽고 또 200명 정도가 죽었다는 것을 눈으로 봤다고 그랬는데 이 책에서는 논리 전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공수부대원들이 자기들의 동료가 이렇게 맞고 학생들이 계엄군에게 학생들이 저렇게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이 감정적 충돌과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계엄군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물론 우발적인 그런 잘못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수부대원 전체에게 이제 반영해서 일본화시키는 것은 사실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0시 30분에서 1시 이제 이 시위대 약 25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제 이 주력 그 시위대는 카톨릭 센터로 갑니다. 그런데 이때도 이쪽으로 갈 때 둘로 나뉘어서 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동하면서 이제 전남대에서 이제 금남로 카톨릭 센터까지로 가는 데에는 이제 그 광주 역전이 있습니다. 광주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주역에서는 광주 역전 파출소, 또 저쪽에 약간 동쪽으로는요 계림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림 파출소가 있습니다. 이 계림 파출소 이 두 곳을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해서 돌을 던지고 또 이제 부분적인 파손을 좀 했는데 본격적인 파손 행위를 한 것 같지는 않고 이제 돌을 던지는 등의 이러한 파손 행위를 하고 또 계림 파출소는 부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때 시위대의 달려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여학생들은 점차 뒤로 처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만원 씨 같은 경우에는요 이때 이 250명 중에는 이 전문가들이 있었을 것으로도 봅니다. 이렇게 전남대 공수부대원들에게 돌을 던진 이 사람들 중에는요 전문가들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이 시위 양상과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면은요 납득하지 못할 것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특히 5월 18일 저녁 때 일어나는 야간 전투 때는요 공수부대원들이 밀립니다. 벽병전을 했는데요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보면은요 250명 정도의 학생들이 전남대 사거리에서 무리지어 투사의 노래를 부르며 30분 정도 왔다 갔다 하더니 스크럼을 짜고 시내 쪽을 향해 달려나갔다. 자, 이 문구는요 금방 앞에 있었던 이제 그 공수부대원들이 이제 그 독서실까지 와서 공격을 하고 그리고 또 광주 교대 앞까지 쫓아가서 학생 뒤통수를 내려치고 한 그 바로 다음 얘기입니다. 전문가들이 섞여 있었다. 이런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자, 전문가들이 섞여 있을 때는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특히 이 5월 18일 밤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백병전을 했는데 공수부대가 몰려 쫓겨나갑니다. 오히려 시위대가 쫓아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무장 시위대는 빠져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쫓겨가던 공수는 아주 이제는 기가 막힌 상황인 것이죠. 이 상대방을 보니까 공수부대원은 진압법만 가지고 있는 것이죠. 상대방은 이제 어떤 몽둥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진 겁니다. 이러면은요 공수부대원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이 사생결단하고 싸우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진압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은 자기 목숨 걸고 이제는 몽둥이를 휘두르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5월 18일 밤에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때 250명의 그 투석전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만원 씨는 추정을 할 때 여기 이 250명 중에는
프로페셔널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돌을 던져도 정확하게 맞추는 거고요.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는 이제 공수부대들 입장에서는 이제 감정이 폭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생결단하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지만호 씨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김수영 씨의 이 글에서도 이와 같은 것을 좀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50명 정도의 학생들이 전남대 사거리에서 무리지어 투사의 노래를 부르며 30분 정도 왔다 갔다 하더니 스크럼을 짜고 시내 쪽을 향해 달려나갔다. 자, 이 내용을 보면은요, 이 내용 바로 앞에 아까 얘기한 그러한 광주 교대 앞에서 전경이 가서 학생 뒤통수를 내리쳤고요. 그리고 독서실까지 쫓아가서 이제 그 고교생들을 머리로 때렸습니다. 이 사건 바로 다음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놓고 보면은요, 이 250명의 이 시위대는 전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사의 노래를 부르며 이제 시내 쪽을 향해서 달려나간다는 것입니다. 광주 역전 파출소에 돌멩이를 던지고 시청을 통해 계림동으로 빠져나가 계림 파출소를 부쉈다. 시위대의 달려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여학생들은 점차 뒤로 처지기 시작했다. 이 시위대의 달려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지만호 씨는 이 안에는 프로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10시 반에서 12시 반 이 사이에 이제 카톨릭 센터에서 시위대와 전경이 이제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시 45분에 또 산수 파출소에 대한 투석이 있고요. 이 산수 파출소는 여기 산수동, 우리가 이 약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산수동은요, 여기 그 무등산, 그 깃대봉이 속해 있는 그 동네입니다. 계림동하고 가깝습니다. 투석을 하고 학생 20명이 유리창 20장 정도를 파손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공용 터미널로 이동을 하며 이제 유언비어를 살포합니다. 이 공용 터미널은 이제 카톨릭 농민회가 집결하는 곳이고요. 이 공용 터미널에서 많은 사고가 일어납니다. 유동 삼거리 바로 그 윗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시 반에서 1시 이 사이에 이제 파출소 파괴와 카톨릭 센터 충돌이 있고, 이제는 이 시위대들이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고 분산하면서 공용 터미널은요, 이제 카톨릭 농민회나 이러한 세력들이 집결을 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합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10시 반에서 12시 30분 사이에는 카톨릭 센터에서 시위대와 전경의 충돌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시위대는 다른 곳으로 이제 흩어지면서 특히 이제 공용 터미널 쪽에서 어떤 무리와 합류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시에서 4시 사이에는요, 약 3시간가량이죠. 이때 이제 시위대가 경찰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1시 20분에 학생회관 앞 페퍼포그차 전소사건, 이것도 금남로에 있으니까요, 카톨릭 센터하고 그리 먼 곳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가스차를 전소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안병하 도경국장은 군 병력 지원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전경의 힘으로는 이걸 막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군 병력을 투입시켜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2시경에 가스차가 화염병 불길에 휩싸이고요. 이건 광주은행 본점 앞입니다. 이것도 다 금남로 그 근처에 있습니다. 3시경에 경찰 40여 명이 인질과 동명파출소를 파괴합니다. 이 동명파출소는 저기 동명로, 이게 이제 전남도청에서 약간 북쪽으로 가는 그 길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40여 명의 기동경찰대를 생포를 하고 동명파출소를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들을 인질로 잡는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공수부대를 여기에 투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공수부대 투입은 누가 그 이유를 야기시켰나요? 시위대라는 것입니다. 아까 전남대 투석전에서도 공수부대의 이 곤봉 맞고 하는 이러한 사태도 누가 촉발을 시켰나요? 시위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계엄군 투입을 불러일으킨 것도 시위대라는 것입니다. 페퍼포그차를 화염병으로 공격을 하고 전경들을
세포를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전경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엄군이 또 여기에 개입을 하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또 누가 이렇게 이 가스차에다 화염병을 던지고 페퍼포고차를 전소시켰나요? 그리고 누가 이런 투석을 했나요? 그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들불야학의 김효석군입니다. 또 누가 이렇게 전경 40명을 인질로 잡았나요? 그것은 윤기권입니다. 들불야학의 윤기권이 그 안에 있었고 주동자가 됐겠죠. 다 이렇게 들불야학 구성원들이 이 사건 하나하나에 끼어들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공수부대가 출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수부대가 4시경에 출동을 했고, 이때 이제 경찰 40명을 인질로 잡고 있던 이런 시위대는 뿔뿔이 도망을 갑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제 4시부터 4시 40분까지 계속 이 파출소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동산 파출소 투석을 하고요. 4시 40분에는 지산 파출소 투석을 합니다. 지산동도 다 그 근처에 있습니다. 시위대가 이렇게 경찰을 공격하죠. 그러면 이제 계엄군이 투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시부터 7시 사이에 공수부대가 이제는 투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건을 목격을 하고 귀로 들었습니다. 공수부대원들은요. 그러면 이제 계엄군이 이들을 진압할 수 있는 진압 방법은 무엇인가요? 총기 사용은 불어되어 있습니다. 맨몸으로 해산을 시켜야 되고요. 주동자를 연행까지 해야 됩니다. 이때 칼을 쓰거나 총을 쓸 수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유력 시위와 공포감을 조성해서 시위대를 해산하는 그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체포하고 연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추적을 하다 보니까 도망을 가면은 가정집까지 또 진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의 공수부대의 과격 진압에 대해서 7공수 33대대 권승만 중령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1단계로 선무 방송을 하고 해산시키려 했으나 많은 돌을 던지고 구호를 힘차게 제창하며 해산하지 않았다. 그래서 2단계로 추루탄을 사용했으나 별 성과가 없었다. 마지막 3단계로 70여 명의 병력을 시위대에 투입하고 뒤이어 대대 병력을 투입하여 작전을 전개하고 주동자를 연행하자 군중이 해산됐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7공수 33대대에 70명 정도를 먼저 여기에 투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3대대 잔여 병력과 35대대 전체를 투입을 해서 약 300명 정도 됩니다. 이 병력을 통해서 4시 정도에 투입을 해서요. 이제 진압을 하니까 5시 정도에 진압이 종료되었다. 이렇게 이제 군 계통에는 보고가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력 시위와 공포감 조성을 통해서 이 폭력 시위대들을 해산을 시킨 겁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 삼거리 상황 7공수 33대대 70명 정도를 선발 투입을 합니다. 여기에서 유동 삼거리가 어디냐면요. 전남도청에서 바로 금남로가 있죠. 이거 쭉 가다 보면은 이제 삼거리가 나옵니다. 거기가 유동 삼거리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좀 더 들어가면은 광천동 아시아 자동차가 나오고요. 또 그 근처에 공용 터미널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유동 삼거리는 이제 그 금남로 끝자락 정도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동 삼거리의 당시 상황은 한번 보겠습니다. 체포 명령과 함께 튀어나온 공수 부대원들에겐 남녀노소 학생 시민의 구분이 무의미했다. 이제 공수부대가 투입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이제 공수부대가 투입이 된 거예요. 그리고 공수부대는 이제 그 유력 시위를 해야 돼요. 그 폭도들을 해산을 하는데 그게 선무방송으로 말로 그게 되냐는 것이죠. 그런데 위에서는 해산시키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해산시키기 위해서는요, 일단 보이면 무조건 곤봉으로 구타하고 쓰러지면 잡아 끌어 인근 트럭 위로 던져버리는 상황이 금남로 일대를 뒤덮는다. 구타와 연행을 피해 골목길로 혹은 건물 안으로 숨어든 시민들조차 공수부대원들에겐 예의가 될 수 없다. 기사 송고를 위해 지사 사무실에 있던 당시 동아일보 주재 기자 김영택 씨의 증언해가지고요. 진압을 피해 동아일보 광주지사로 뛰어들어온 청년들은 차검한 총을 들고 쫓아 들어온
공수부대원들에게 무차별 구타를 당한 채 끌려갔다. 이들은 시위와 무관한 신문지사 사원들까지 구타하고 실신시켜 연행해 갔다. 서석병원 앞에 있던 군용 트럭에는 연행자들이 부상을 입은 채 다시 구타를 당했다. 병원 맞은편에서는 신혼부부마저도 끌려와 군홧발로 짓밟히고 진압봉으로 얼굴을 얻어맞고 피투성이가 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또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엄군 입장에서는 시위대가 폭도로 변해 있는데요. 아까 그렇게 파괴하는 수준이 되어 있으면 그건 폭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시위대를 해산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정도의 유력 시위는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유력 시위 선에서 머무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살상을 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심각한 그런 범죄 행위로 이제 간주될 수 있겠죠. 그러나 당시에 계엄군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의욕이 없습니다. 그냥 군인들인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따져보았을 때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과격한 진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총도 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엄포를 놓아서라도 일을 이루어야 되는 그러한 그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남로 인근 지역으로 확장하여서 진압을 했습니다. 7공수 33대대 자녀 병력과 35대대를 투입해서 이제 진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서 33대대는 카톨릭 센터 중심으로 한 금남로, 그리고 35대대는 충장로, 재봉로 등 금남로 연결 지점을 중심으로 진압 지역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유동 삼거리 그 위쪽에 공용 터미널이 있는데요. 여기에서의 과격 진압이 있었다 하면서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6.25를 겪어봤지만 그런 상황은 처음이었다. 잡히는 대로 박살을 냈다. 쫓겨온 학생들이 인근 은혜양 육상으로 올라갔으나 공수부대가 끝까지 쫓아오자 무작정 옥상에서 뛰어내렸다. 오죽했으면 그 높은 옥상에서 뛰어내렸겠는가. 대한극장 앞에 서 있는 트럭에는 학생 7, 8명이 가만히 엉키듯 실려 있었다. 잡히면서 두들겨 맞고 트럭 밑에서 죽도록 맞고 트럭 위에서 또 맞으니 실신 안 하고 배길 사람이 있겠는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런 상황 자체만 놓고 보면은 이것은 뭐 거의 이 반인도적 범죄, 이런 말이 나옴직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그 상황의 전후를 판단해서 이 사건을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계엄 상황이고요. 또 이 시민들이 폭도로 변해서 계엄군을 공격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엄군 병사들은 아무런 어떠한 자신들의 의사결정 변환이 없습니다.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그대로 따라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이러한 것들을 해석을 하는데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 내용 다음에 그 다음 날이죠. 이제 수십 구의 시체가 뒹굴었고 200명이 죽은 것을 목격을 했고 대검으로 사람을 찔렀고 총으로 쐈고 택시 운전사를 총으로 쐈고 이런 증언들이 마구마구 나오는데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내용이 정말 학살 차원으로 간다면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참여한 공수부대원들은 학살 의도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해산시키려는 의도 외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록이 정사 5.18에 이렇게 나오는 것은요, 그 다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기록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시내버스 승차하여 폭력통한 진압도 있었다. 금남로로 시외버스 한 대가 들어오고 있었다. 공수부대원들이 버스를 세우더니 젊은 사람을 끌어내리고 무조건 두들겨 팼다. 이제 막 시위에서 들어온 사람이 무슨 시위에 참여했겠으며 알면 무엇을 알겠는가. 잡히면 죽는다는 일념으로 가정집에 숨어든 학생들조차 공수부대원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당시 재수생이던 정두진 씨는 금남로에서 쫓겨와 가정집에 숨었으나 결국 붙잡혀 2번씩이나 기절할 정도로 구타를 당한다. 공수부대원들을 피해
북동의 어느 가정집 부엌으로 숨었으나 쫓아온 공수부대원에게 끌려 나왔다. 나오자마자 곤봉으로 머리를 구타당해 심하게 피를 흘리고 기절하고 말았다. 잠시 후 눈을 떠보니 어디론가 끌려가고 있었다. 피를 너무 흘린 탓인지 또 기절했다. 얼마나 흘렀을까? 도착한 곳은 전남대 운동장이었다. 자, 이제 이런 기록들이 이제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그 과격한 이 과잉 진압은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또 전남여고 인근에서 지산동과 상수동 일대를 돌며 시위를 하던 300여 명 정도의 학생들도 공용터미널 인근에서 시민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황급히 이동하던 중 전남여고 인근에서 공수부대의 무차별 진압을 경험한다. 경찰과 대치하던 중 순식간에 공수부대원들이 밀려왔다. 곤봉으로 내리치고 피를 쏟고 하는 상황을 지켜보며 도망을 시작했다. 도망하다 보니 공수부대원들에게 맞고 짓이겨져 얼굴 껍질이 거의 벗겨지다시피 한 동료 학생을 만나 택시에 태워 보냈다. 이러한 과격한 진압이 이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진압 작전이 종료가 됩니다. 곤봉과 대검을 동원한 33, 35대대의 진압 작전은 밤 7시께 막을 내린다. 33대대는 오후 4시 30분경에 그리고 35대대는 밤 7시경에 이제 작전을 종료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4시부터 두세 시간 정도를 통해서 이제 종료를 하는 것입니다. 3시간도 되지 않은 시간 동안 276명이 체포되고 수많은 사람이 부상을 입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33대대 권승만 중령에게 이제 청문회에서 질문합니다. 공수부대가 초기에 과잉 진압을 해서 사태가 악화됐다고 하는데, 그러자 이제 권승만 중령이 말합니다. 33대대가 한 금남로 진압 작전에는 절대 과잉 진압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시위 군중은 1천여 명이고 공수부대원은 300명에 불과한데 과잉 진압이 되겠는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때 이 4시부터 7시에 있었던 이 사건을 평가를 한번 해보면은요, 당시의 상황은 계엄 상황이었고요, 학생들이 먼저 투석을 했고요, 파출소 습격을 했고요, 페퍼포구차 전소를 시켰고요, 경찰들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해산하는 방법은 무력 시위에 의한 공포감 조성과 공포감에 의한 시위 참여 저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첫째 날에 사망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 한 사람의 사망자가 존재하는데요. 그런데 그 누가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7시부터 11시 사이에 또 이제 야간 전투가 일어납니다. 자, 이 부분이 지만호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을 그냥 개략적으로만 언급합니다. 자, 그런데 정사 5.18에서는 이제 이 부분을 또 소상히 기록합니다. 이 야간 전투의 개략을 살펴보면은요, 시위 진압의 유일한 방법은 무력 시위에 의한 공포감으로 시위를 진압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시위대 중에서 몽둥이로 이제 그 계엄군을 쳤다 합시다. 계엄군은 진압군밖에 없어요. 그러면 둘 사이에는 이제 격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공수부대는 사력을 다해서 진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냥 공포감 조성으로 시위대가 해산이 되고 하면은 이러한 사태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제 공격을 해보면은 그러한 일이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감정적인 상황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공수부대원들이 그 당시에 여기 7공수에는요, 이 전라도 출신이 한 40% 됐습니다. 그 악감정 가지고 그 시위 진압에 참여한 게 아닙니다. 다 그 공수부대원들도 다 선량한 시민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오후 5시경에요, 사실은 진압이 다 끝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4시부터 5시까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강압적으로 아주 무력 시위, 위력 시위를 하니까 이게 5시경에 종료가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진압이 성공을 한 거예요. 시위대들이 다 귀가를 했습니다. 학생들도 노동청에서의 시위를 끝으로 다 귀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엄군이 들어가면 1시간 정도면은 이게 그냥 해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시위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와 같이 쫓아가서 곤봉으로 뒤통수를 치고 하는 이런 일들은
이제 다른 사건이 존재했을 때 그런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시위에 대한 해석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5시경에 진압이 다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7시경에는 이제 다 진압 종료 보고가 전부 이제 보고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7시경에 전혀 다른 형태의 시위가 출현을 했습니다. 강목과 쇠파이프로 무장을 하고 공수부대와 정면에서 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공수부대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진압봉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수부대원들이 이 총에다가 대검을 착금을 했다는데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공수부대원들은 진압봉을 쓰려면은 이 M16은 등에 매야 됩니다. 사진 보면 전부 다 등에 매고 있어요. 진압봉을 써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진압봉하고 이제 상대방은 몽둥이하고 쇠파이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둘이 싸우는 것입니다. 20분에서 30분 정도 공방이 거듭되다가 이제 30분 정도를 공수부대하고 시위대하고 이제는 몽둥이 둘이 들고 똑같은 상태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공수부대가 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위대가 공수부대를 추격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자, 강목 들고 둘이 싸우는데 이제 공수부대가 목숨의 위협을 느낍니다. 이건 전쟁으로 이제 돌변하는 것입니다. 저 몽둥이로 머리를 맞으면 죽는 겁니다. 당시에 공수부대원들은요, 방석모도 없었어요. 전경들은 그런 방석모를 착용을 했는데 공수부대들은 그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생결단하고 둘이 싸움이 벌어지고 이때 이제 감정이 격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상대방 시위대에 있던 그런 폭력배들은 뒤로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공수부대가 이제 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타난 과잉 진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8시 20분경에는 약 2,000명의 시위대가 또 다시 운집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11시경에 이제 30일 사단장 정웅 사령관이 공수부대와 경찰을 36곳에 이제 투입을 합니다. 또 그러면서 과잉 진압이 좀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7시 새롭게 출현하는 무장 시위대. 공수부대의 유혈 진압이 있은 지 2시간 후인 오후 7시께 시내 일원에는 한때 자취를 감췄던 시위대가 또다시 나타난다. 모습을 나타낸 시위대는 이날 낮에 보았던 시위대와는 근본적으로 몇 가지 차이를 보인다. 이건 다른 존재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바뀔 수 없는 겁니다. 보도블록 조각을 의존하던 시위대의 손에는 어느덧 강목과 쇠파이프, 심지어는 식칼이 쥐어진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 공수부대는 진압방 하나 들고 있습니다. 총은 등 뒤로 메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주의점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시기에 불현듯 출현하여 계엄군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계엄군은 전혀 뜻밖의 상황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생사를 건 전투를 하듯 진압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도출된 것입니다. 공수부대와 백병전을 할 정도의 완력을 갖춘 자가 시위대에 참여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요, 공수부대와의 백병전이 일어납니다. 최초로 시민시위대가 모습을 드러낸 곳은 계림동 광주고등학교에서 계림파출소 사이 300여 명의 시위대는 이곳에서 공수부대에 대항을 합니다. 백병전을 연상케 하는 공방전을 벌입니다. 여기 계림파출소는 계림동에 있는데요. 여기 그 전남도청에서 약간 북쪽으로 이렇게 멀지 않은 그러한 곳에 있습니다. 오후 7시께는 계림동 부근에서 청년, 시민, 학생 등 300여 명이 또다시 공수부대와 충돌, 다수의 희생자를 냈다. 시내에서 몇 차례 공수부대원들의 적극 방어를 경험한 시위대의 손에는 무기가 될 만한 강목과 쇠파이프 등이 쥐어져 있었다. 치열한 공방이 20에 30분 거듭된 끝에 공수부대가 밀리기 시작했다. 이들이 산수동 오거리 방면으로 밀려가자 시위대는 계속 추격, 여기 산수동이 바로 깃대봉 있는 데입니다. 산의 이제 입구입니다. 증강된 공수부대의 반격에 맞닥뜨려 이 부근은 한순간 공포지대로 돌변했다. 공수부대는 밤새워 인근 주택가를 뒤져 학생처럼 보이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연행에 갔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수부대가 두들겨 맞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제 공수부대는 또 이제 쫓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사람들이 빠져요. 그러면 이제는 공수부대가 득세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공수부대원들은 이 사람들을 동일한 존재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쫓아가서 연행을 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약도를 보면은요, 여기 전남도청이 있고, 바로 그 위에 이 계림동이 있죠. 또 그 옆에 동명동이 있고요. 그리고 이 전남도청 아래쪽으로 여기 산수동이 있고, 기대봉이 있고, 조선대가 있고, 지원동이 있고, 그러죠. 또 이쪽으로 광주역, 전남대, 이렇게 있습니다. 또 저쪽에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네요. 거기에 또 유동 삼거리가 있고요. 또 그 옆에 아세아 자동차가 있고요. 전남도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부녀자 유방을 도려냈다는 등의 호소와 구호가 있습니다. 이 시각 전남도청 인근 노동청 앞과 지산동, 광주공원, 금남로 일부에도 20에서 30여 명씩 그룹을 지은 시위대들이 모습을 나타낸다. 민주주의가 말살됐다. 공수부대가 부녀자 유방을 도려냈다는 등의 구호와 호소를 앞세운 시위대 숫자는 순식간에 불어난다. 이때 광주에서는요, 통금 연장을 방침을 정합니다. 그래서 통금 시간이 11시에서 통금 시간이 밤 9시로 앞당겨집니다. 이때 약 2,000여 명이 야간 시위를 했습니다. 시내 일원에서 산발 시위를 하던 시위대 중 700여 명은 이날 밤 8시 15분께 한일은행 뒤쪽과 카톨릭센터 인근에 집결한다. 밤 8시 20분 현재 시내 전 지역에서 산발 시위를 벌이고 있던 시위대 숫자는 모두 2,000여 명. 야간 시위의 열기는 이날 오전 공수부대의 투입 이전 상황과 다름이 없었다. 오히려 밤이라고 하는 시간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낮 상황보다 더 치열한 시위 상황을 전개한다. 자, 그러자 이제 11시경에 이 정홍사령관은 다시 공수부대를 투입합니다. 자, 11시경에 다시 공수부대가 투입되는데요. 그 이전 상황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8시 40분경에 이제 공수부대원들을 이 금남로에서 빼고요. 경찰 병력을 카톨릭센터 인근에 투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아까 살펴봤듯이 이 공수부대의 일반 시민 포갑이라고 제가 지금 제목을 적었는데요. 아까 그 백병전 상황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백병전이 있고 곧바로 이어서 그 공수부대원들의 진압하는 상황을 이렇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병전을 치르면서 공수부대원들은 이제는 이 마음이 이제는 완전히 이제는 달라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과잉진압이 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통금 시작과 시위대 분산으로 18일 밤 상황이 종료된 것은 아니었다. 시위대의 저항에 밀려나거나 혹은 곤욕을 치른 공수부대원들의 광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그렇게 폭력 시위대가 유도한 것입니다. 시위대가 아닌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택가 혹은 여관 등 곳곳에서 밤이 새도록 진행된다. 젊은 사람을 찾는다며 가정집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여관에 난입, 투숙객들을 곤봉으로 후려치고 연행하는가 하면 골목길을 걷는 젊은이들을 붙잡아 하수구 속을 포복하게 하는 만행이 어둠 속에서 진행된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총격까지 발생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친구 3명과 18일 오전 9시 무등산장을 돌아 무등산 중봉에 올랐다. 밤 8시께 정심사 쪽으로 내려왔다. 산을 내려와 당산나무 있는 곳에 왔을 때 군인들이 학생들을 마구 때리고 총을 쏴버렸다는 얘기를 들었다. 총 쏘지 않았습니다. 발포는 이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공수부대의 이 집파괴, 저녁 7시 30분께 남동 소재 자택에서 M16 착검 상태의 공수부대원이 문을 부수고 침입, 개머리판으로 전신을 구타, 피신 학생을 찾는다고 유리창 문을 박살내는 등의 집을 파괴하였다. 그러자 이제 시내 36개 지점에 공수를 배치합니다. 밤 11시께 여기 정사 5.18에서는요, 개혁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신군부라는 표현을 씁니다. 신군부는 시내 36개 지점에 공수부대원 10명과 경찰병력 24명씩을 배치한다. 그들에게 맡겨진 것은 주요 지역 경계 임무였으나 젊은이만 보면 구타하고 연행하는 만행은 여전히 계속된다. 피해 사례 집계입니다. 이날 하루 동안
광주 지역에서 연행된 사람은 학생 155명과 시민 250명, 모두 405명. 이때요, 우리가 잘 알 것은 뭐냐면, 이 공수부대원들에게 이 정웅사령관이 지시한 것은요, 연행하라는 거였습니다. 주동자들을 연행시켜야 시위가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공수부대원들은 이 목적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상황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 중 68명이 두부, 외상, 타박상을 입었고요. 자상 등을 입었고 68명입니다. 이들 중 12명은 중태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지난 시간에도 우리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윤상원의 들불야학과 이 첫날에 있어서의 유언비어가 있습니다. 들불야학의 이 윤상원이 이제 유인물 배포하고요. 또 이 들불야학 학생들이 배포를 하고 여기 있는 구성원들이 결정적 시기마다 이제 화염병을 던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첫째 날 유언비어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으니까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가 벽보와 삐라. 이때 대학가에 오전 10시 30분에 윤상원이 김상집에게 전화를 하죠. 전대 정문 앞인데 공수부대원들이 학생들을 무차별 살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야 녹두 서점을 통해서 전국 대학가 운동권으로 퍼져나가서 그대로 대자보에 이제 대학가에 붙게 됩니다. 10시 반에 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월 19일 윤상원이 민주투쟁이라는 회보 이름으로 뿌린 18일자 삐라를 보면은요, 죄 없는 학생들을 총칼로 찔러 죽이고 몽둥이로 두들겨 트럭에 실어가며 부녀자를 백주에 발가벗겨 총칼로 찌르는 놈들이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이것은 이제 윤상원이 이렇게 삐라를 뿌렸습니다. 이 내용이 정사 5.18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제 결론적으로 5.18이 반인도적 범죄인가? 시위대가 계엄군을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유언비어를 사람들은 그대로 믿고 이러한 행위를 또 했습니다. 또 페퍼포구 차량 화염병 공격을 하고 경찰 40명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4시부터 7시 사이에 공수부대의 시위대 진압이 있었습니다. 계엄 활동으로 이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엄군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무력 시위를 통한 공포감으로 폭력 시위를 진압하는 것 외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간 전투입니다. 공수부대를 아주 제압하는 그런 시위대의 백병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수부대를 비이성적으로 만든 후 과격 진압을 유도하고, 그러니까 공수부대원들은 이제 가정집까지 들어가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인도적 범죄의 여부 판단에는요, 타당한 계엄의 그 진압 행위이고요, 유언비어에 의한 시위가 과격화된 것이고, 또 시위대가 먼저 공격을 했다. 이러한 사항들이 이제는 그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사 5.18 이 책의 내용을 고스란히 어떠한 토론이나 검증도 없이 이것을 법에 반영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18 관련된 운동을 하는 많은 분들은 먼저 이런 작업부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부터 어떤 출발점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